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각도 3화, 자 파동이 3화인데요. 이 파동으로 지수로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대입을 이런저런 분석을 통해서 해보면 어떤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장이 좀 밀리다 마지막에 거의 뭐 되돌리면서 거의 약보합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볼게요. 먼저 살펴보면 누적 순매수 추이를 이제 저는 가장 먼저 본다 그랬죠. 오늘 뭐 외국인은 뭐 거의 뭐 사고 팔고 한 게 없고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지수는 이제 전고점이 이제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급 주체보다 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 예상대로 만약에 690포인트에서 71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수급 주체를 넘어서는 지수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때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현금을 한 50% 이상 그렇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690포인트에서 코스닥이 710포인트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은 내려왔죠. 지수가 고점은 내려오고 지금 이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한 번 더 시작할 확률이 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 수급 주체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지수가 더 밀린다 그러면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물량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기 전까지는 지수는 무조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린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차분히 채워가면서 한 80% 정도 유지 대응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다 폭락 구간이 온다. 그럼 주식 비중을 이제 90% 100% 그렇게 채워서 이제 대응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일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급 주체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현금 포지션을 만들어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코스피 대세 상승이 2005년도에 왔던 부분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라 그러긴 좀 뭐하고 그냥 상승장인데 이 구간에 그냥 이렇게 4개월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뭐 수백 프로씩 수익은 다 나왔죠. 종목별에서. 종목마다 그 정도 수익은 다 안겨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꼭지 부분에서 자,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신호가 보이고요. 21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다가 21선을 이탈하는 신호가 보였어요. 이 구간은 아직 하락 추세로 돌렸다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보면 고점이 이렇게 높여지고 있죠. 고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는 고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점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하락한 다음에 다음 고점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 높아졌는지 고점이 낮아졌는지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을 진행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상승하고 있는 중에는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 그런 확인이 되는 시점에 이제 물량을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21선을 계속 지지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21선까지 눌려서 내려오면서 자, 고점이 그동안에도 높아진 게 확인이 되죠. 하락도 여기서 끝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고점이 어딘지는 파악이 되는 거죠.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보면 고점이 파악이 되고 21선을 이탈했는데 그동안 이탈 한번 하지도 않던 21선을 이탈을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긴장을 해야 돼요. 이때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21선 이탈을 했다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쭉 내려올 수는 없어요, 절대. 거의 그런 경우는 진짜 10%도 되지 않아요. 무슨 어마어마한 대형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도 반등을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내려오더라도 무조건 첫 번째 추세 이탈에는 반등이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 그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21선 근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반등 나온 이 부분이든지 이 부분에서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다시 하면 이제 하락폭이 이 전보다는 이전에는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적이 없는데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다시 하락폭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제 비중을 확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고점이 하락하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60일선을 지지하는지 다음 반등 구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이 구간에 60일선에 근접해 있는 이 구간에 이제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보면 파동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양을 파동을 만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그게 진짜 고점이구나 이런 확인이 되면 그 구간에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하고요.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하고 이제 그게 확신이 들 정도의 하락 추세로 시작이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주식 비중을 거의 진짜 더 낮추든지 아니면 현금 100%로 가는 거죠. 그 부분은 항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된 다음에 하는 거지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포지션을 미리 잡는다는 거는 만약에 그 구간에 상승을 계속 해버리면 기회비용의 상실이 오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등 구간에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락 추세가 확실히 접어들었다 판단되는 그 시점에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보면 이 반등 구간에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고요. 이걸 돌파하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돌파를 했다 그러면 다시 비중을 늘릴 기회를 봐야 됩니다. 그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돌파를 해냈다 그러면 또다시 내려온 다음에 고점을 낮춰가더라도 이 반등 구간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조정 구간에는. 지금 구간에는 보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이때 만약 주식 비중이 80%였다. 이 조정 구간에는 주식 비중 9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등 구간이 왔는데 반등이 힘이 많이 없는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고점이 낮아졌죠. 그러면 고점이 낮아진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겠죠.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비중을 많이 축소시키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이제 많이 내려올 때 투매 구간이 포착이 되면 그 구간부터 다시 주식 비중을 채워가는 거죠. 이게 트레이딩이다. 후행지표인 파동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파동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임을 보일 때 포지션을 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리고 왜냐하면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하락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야 돼요. 이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겁만 주고 바로 고점을 뚫어버린 다음에 상승을 지속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저런 게 다 이제 결부되어 있고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투자자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파동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동은 항상 후행하는데 그 후행 지표를 따라서 이제 포지션을 정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구간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반등하는 구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고요. 이 반등 구간이 만약에 전에 있는 상승폭보다 약하다 그러고 고점이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비중 축소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고점이 낮아졌는 여기다 비중을 축소해놨는데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80% 보유를 하고 있다가 상승 구간에 80% 보유를 계속 하고 있다가 하락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반등 구간에 주식 비중을 70%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어. 하락하는 첫 번째 구간에 이제 90% 채워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 70% 비중을 만들어 놨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럼 확인이 되려 그러면 다시 하락에 접어들어서 하락이 확인되는 이 시점에나 이제 이게 고점이 낮아졌구나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을 견디고 다음 반등 구간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50% 또는 30%, 50% 또는 70% 주식 비중을 확 낮춰야 되겠죠.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해서 박스권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 동안에는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을 보통 한 60%, 70% 정도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트레이딩만 해가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나왔죠. 이런 건 이제 예측은 못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지션 대응을 파동을 통해서 잡아갈 수 있었다 그러면 현금 비중 최소 50%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었겠죠. 그럼 그 현금 비중으로 시장이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주식 비중을 채워서 수익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후행지표지만 미리 반등이나 추가 하락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지션은 반대로 취하는 거다. 이제 만약에 이 구간에 보시면 2015년도에 21선 이평선을 이제 뚫고 내려왔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하락할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 정리하게 되면 굉장한 손실이에요. 무조건 반등 구간에 이게 만약에 하락폭이 여기서 더 깊어졌다 그래도 주식 비중을 치워놓고 반등 구간에 무조건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반등 구간에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지션을 정리했다가 이 구간에 또 상승을 이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유 비중 가지고 이 상승폭을 즐기고 이제 이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는 고점을 높여갔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상승 확률이 높아요. 그럼 조정 국면에서 이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각도를 키우면서 상승을 했죠.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각도를 키우면서 상승을 하니까 하락폭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상승이 완만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로. 그렇게 하고 하락폭이 깊고 상승 완만하게 나오고 하락폭이 깊고 상승이 뭐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추세를 여기서 돌릴지 밑으로 갈지 반반이라는 소리예요. 각도가 비슷한 건 거의 반반이라는 소리입니다. 확률이 높기 위해서는 진행폭이 깊어야 돼요. 각도가 커져야 돼요. 각도가 커진 걸 보고 확률을 논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하락하고 상승했는데 각도가 비슷하다. 이거는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반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기 상황이라든가 그때 지수에 이제 뭐 종목들 이제 뭐 대장주라든가 그때 시장의 대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장 폭락이 왔습니다. 이게 2015년도 모습이에요. 4개월 상승하고 4개월 폭락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보면 처음에 상승을 시작했던 그 구간보다 더 밑으로까지 하락폭을 더 키웠어요. 이거는 이 이후에도 반등을 주고 하락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하락 각도가 더 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 보면 이제 긴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봤던 건 이건 일봉 흐름이고요. 일봉 흐름으로 8개월을 예측해 본 거고 긴 흐름을 보면 월봉을 보면요. 2011년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2008년도부터 이제 폭락을 해서 2009년도 뭐 시작하는 그쯤에 2008년 말에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해서 2011년도까지 2년 동안 대세 상승량이 크게 왔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크게 왔다가 이제 그러니까 전고점에 이제 다다르니까 처음에 하락을 시작한 2008년 뭐 금융위기 전에 하락을 시작하던 그 위치점을 넘어서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꼭지가 나오면서 하락 각도를 키운 거죠. 이제 보면 상승폭보다 각도가 훨씬 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전고점을 만들었었는데 전고점이 낮아졌다. 하락 확률이 높아졌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내려와서 이 반등이 왔을 때 이 부분에서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가고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위로 갈지 내려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박스권에서는 항상 반반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갈 거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려가 있죠. 그런데 2015년도에 한번 돌파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돌파를 실패했어요. 전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실망 매물이 출현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포지션 대응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죠.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4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요. 4개월 동안 크게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 각도가 더 크니까 이때 보면 이때 음봉이 이 마지막 이런 날이에요. 하락 각도가 크니까 하락할 확률이 높다 하고 반등 구간에 이 반등 구간 2개월 동안 또 반등이 왔어요. 4개월 하락하고 반등 구간에 주식 포지션을 거의 안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하락해서 바닥을 잡아내고 2017년도에 상승 파동이 훨씬 크게 큰 각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력의 투매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세 상승 4개월 한 거는 이렇게 짧은 흐름이라는 거다. 긴 각도로 보면 이건 대세 상승장이 아니죠. 4개월 뭐 이런 거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에요. 대세 상승장을 진짜 시작하면 1년씩 가버립니다. 1년씩. 최소 1년, 길게는 이제 한번 1년이나 오르고 뭐 한 3개월 조정받고 다시 1년 간다든가 아니면 뭐 8개월 오르고 조정받고 1년 2개월 간다든가 항상 상승 파동은 그 다음에 더 커져요. 그래서 대세 상승이 아니고 그냥 상승장이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 구간이 한 10개월 나오고 이 투매 구간에 매집을 한 세력이 지금 보면 2018년 2015년 말부터 이제 매집을 했던 세력이 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2016년을 그냥 거쳐서 2017년부터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상승 각도가 세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비중을 줄이고 나왔는데 하락해놓고 상승 각도가 세졌어. 자, 조정 구간 3개월이 왔을 때 거의 횡보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 구간에 주식 비중을 많이 채울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 구간을 보고 하락 파동이 다시 커졌어. 잠깐만요. 이 구간에 보면 상승을 생각보다 약하게 하고 하락 파동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이 반등 구간에 현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상승이 확인됐을 때 비중을 확대를 하고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2011년 전고점 6년 동안 있었던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그 꼭지에 닿았을 때 우리는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때가 4월이에요. 제가 4월부터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었던 이유가 2011년 4월 부근에 전고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추이를 보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추이가 상승 추세로 돌려서 현금 비중을 확 늘려서 주식 비중 확대해서 우리가 80%를 보유하고 간 게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80%를 그냥 보유 대응을 하고 있죠. 아직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승 각도보다 하락 각도가 크다 그러면 반등 구간에 우리는 현금 포지션을 많이 취할 거고 이 하락 각도가 완만하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90% 100% 채워서 다음 긴 흐름의 대세 상승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락을 할 때 그 하락 각도를 봐야 되겠죠. 이제 조정 구간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앞으로 조정 구간은 반드시 온다. 근데 지금 올지도 모르고 7월달 8월달에 올지 모르고 9월달에 올지 모르고 몰라요. 10월달 11월달에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6월달에 금리 인상은 다 예상된 부분이었고 9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또 한다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꼬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 현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지면 외국계 자본이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한 고평가입니다. 지금 PER이 미국 시장 지금 PER이 거의 18배 돼요. 자, 한국 지금 PER이 평균 9배 됩니다.
중국이 제가 알기로는 20배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만도 뭐 12배?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나라들은 정확히 모르겠고, 이거는 확실해요. 뭐 미국은 18배, 한국은 9배,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외 악재가 시그마 북한이랑 전쟁 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지금 1300조를 넘어갔죠. 그리고 기업부채가 한 1300조 됩니다. 근데 기업부채는 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어요. 기업부채 1300조는 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고, 대기업들은 이 부채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무너지게 되면 중소기업만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부채, 정부부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합해서 몇 조예요? 지금 한 5000조 되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상장기업들 유보율을 다 합쳐봤을 때 이 기업들이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게 5천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서민들은 계속 돈 못 벌고 힘든데 기업들은 지금 먹고 살만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양극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서민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돈이 없습니다, 국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여태까지.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선되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좀 서민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실효성을 거둬서 좀 바람직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보다 서민들의 문제가 더 커요. 맨날 이렇게 땡깡만 부리면서 각자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개편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들은 돈이 많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사실 부담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전쟁이라는 악재만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고점을 뚫어낸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긴 흐름의 대세 상승이 올 거다. 이 부분을 내가 대세 상승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4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고점을 뚫어놓고 양봉을 이렇게 때려버렸다는 거는 이건 대세 상승장의 그냥 시초라고 거의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폭이 어디까지 올 거냐라고 예상을 해보면 지금 한 2180포인트에서 한 2100포인트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폭을 완만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락폭을 만약에 크게 키워서 간다 그러면 반등 구간에 무조건 현금을 많이 만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 각도가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조정 각도가 중요하다. 조정을 받아도 세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도 완만하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제 센 각도로 이제 조정을 받아버리면 무너지겠죠, 시장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적 대응을 했던 건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때고, 이제 6월달부터는 4월달이고, 이제 5월 거의 중순 넘어서는 이제 주식 비중 거의 80% 채워가지고 우리는 보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대세 상승장이 확인이 됐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눌리게 되면 진짜 크게 갈 겁니다. 지금 나온 이 파동에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파동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1파. 이게 지금 상승 1파가 시작이에요. 상승 1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조정이 시작돼야 끝나는 거니까. 아직 여기 조정 시작이 안 됐잖아요. 이 조정이 시작이 되면 이제 1파가 상승, 2파가 하락인데, 이 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락 각도가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보다 완만해야 한다. 이게 상승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이 조정을 받는 이 시점이 끝나면 2파 상승은 1파의 1.6배에서 2.3배 정도 커진다. 3파도 마찬가지입니다. 3파도 1파에서 1.6배 정도, 2.3배 정도 커져요.
그러면 만약에 1파가 6개월, 7개월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1년 동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 각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지켜보면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알면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코스피는 이제 저평가 가치조만 이제 보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대세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악재가 딱 터트려 놓고 이 시점을 바닥으로 이제 대세 상승을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돌파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더 상승이 올라온다 그래도 상승이 많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현금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 오버슈팅이니까. 지금 구간에 상승이 크게 나오면 오버슈팅이에요. 지금 이제 뭐 음봉이 나오고 뭐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주 토요일날 만들어 놓은 영상이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4일 정도 더 그림이 그려졌죠.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현금을 최소 40%에서 50%는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그냥 80% 유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반반이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 여기서 바로 밀리게 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거의. 그렇게 해서 이 상승 각도가 지금 되게 크잖아요. 이 상승 각도보다 완만한 각도를 형성을 하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위로 크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전고점 돌파는 일단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조정이 오게 되면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제가 기법들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제 21선 이제 하향 돌파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수순이고요. 조정이 시작되면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탈을 했었죠. 21선을. 이번에 이탈을 하면 61선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조정을 분석을 해서 보통 이 61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분석을 다시 해봐야죠. 그리고 바닥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 61선 밑에서 이제 비중 확대를 해야 돼요. 61선에서 224일선 이 구간에서 이제 비중 확대해야 되고 이 구간이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2100선 밑으로 224일선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락폭이 하락 각도가 굉장히 커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한 다음에 반등 구간에 무조건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추세를 하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커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60일 이평선 그 밑에서 이제 거의 바닥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바닥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60일 이평선 밑에서 확대를 해놓고 대세 상승장을 즐기면 된다는 거죠. 이 구간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저평가 가치죠.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배당주 위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배당 뭐 3%, 3.5% 이상, 뭐 4% 이상 하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트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은 하나둘씩 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 비중 80% 유지를 하고 있죠. 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슈팅 구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중 축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간, 지금 690포인트에서 한 710포인트, 이 구간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 구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비중 축소를 할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이번 주 4일 동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연준에서 이번에 FOMC, 거기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만약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건 악재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조정이 시작한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그런 뭐 뉴스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을 이어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 690포인트에서 710포인트까지 이제 갈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비중을 축소하면 됩니다. 이때도 뭐 트럼프 악재 터지고요. 이제 단기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폭락을 했다가 반등하고 이 구간이 항상 나온다는 폭락이 있으면요 반등이 무조건 있어요. 이 반등 구간에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폭락이 있으면 반등 구간이 항상 있습니다. 폭락이 있으면 반등 구간이 있죠. 폭락이 있으면 반등 구간이 있어요. 이 반등 구간을 정리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횡보를 만약에 한다. 그럼 이제 반반이죠. 그럼 이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주식 비중을 뭐 반반 주식 50, 현금 50으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매가 나오면 반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매가 나왔어요.
반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무조건 있을 거니까, 주식 비중을 뭐 60%, 70% 채우고, 반등 구간에 무조건 현금 또 반반. 투매 나오면 주식 비중을 무슨 뭐 70%, 90%. 왜? 투매 폭이 컸으니까. 악재 폭이 크면 또 반등을 기다리는 거죠. 반등을 이걸 다 여기까지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이렇게 크게 만약에 3일 왔다 그러면 이 구간에 정리를 해가야죠. 이 구간에서 원래 50대 50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크게 왔다. 또 그러면 이제 50대 50 반반 계속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항상 비중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뭐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비중 축소라고 또 하락이 나오니까 또 이제 반등을 나오는 거죠. 트럼프 악재가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그 자리 확인하고 이제 세게 가버렸어요. 각도가 오히려 하락 각도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근데 보면 V자잖아요. 얘 각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애매해. 그럼 이제 반반. 반등 구간에서 반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또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비중 확대를 했다가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또 정리를 하죠. 그럼 또 반반. 갖고 있다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또 비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 구간에 모르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보니까 지금이 아니고 한 4월에서 3월 달쯤에는 보여요. 저점이 이렇게 확실하게 높아졌다는 거. 이때부터는 비중 확대.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는 코스피가 전저쪽 꼭지에 붙어 있으니까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맞아버리면 코스닥도 영향을 받으니까 반반. 그래서 우리는 50% 비중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뚫어낸 걸 확인한 다음에 주식 비중을 다시 80%까지 늘린 거죠. 이렇게 보유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조건 반등이고, 다시 급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을 하면서 그 과정을 무조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는 투자에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 80%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주식 비중 축소해야 될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이다. 이제 뭐 690포인트에서 710포인트가 만약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확 줄여놓고 이제 내려올 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폭을 보면서 하락폭이 완만하다. 그래서 포지션이 잡힌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늘려서 우리는 보유를 하고 가면 되겠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전고점 돌파를 확인하는 것도 그래요. 전에 고점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보면 이 빨간 선이 전고점을 그려놨죠. 이때 전고점 부근에도 횡보할 때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반반이에요. 그럼 50%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50% 갖고 있었어요. 비중을.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한 시점에 보일 때 비중을 확대를 하는 거죠. 80%. 그리고 나서 쭈쭈쭉.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모르죠. 지금은. 아직 전고점 부근인 690포인트에서 710포인트까지 안 갔기 때문에 80% 그냥 보유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이 급하게 나온다 그러면 반등 구간에 무조건 현금을 다시 50%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비중 확대를 할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코스닥의 긴 흐름을 보면, 아까 코스피도 긴 흐름을 봤던 것처럼 코스닥의 긴 흐름을 보면, 제가 지수 3000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각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투자 자산이 이 바닥 구간부터 지금 구간에 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만약에 3000포인트 간다. 지금 어때요? 모멘텀이 어때요? 2020년부터 전기차 돌고요. 전기차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 2020년에 봐야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전기차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차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자율주행차 뭐 2020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러면 자율주행차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걸 몇 년 만에 그렇게 뭐 해가지고 개발해서 그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100년 동안의 연구 성과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그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가장 빨리 시작한 게 구글이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렇게 큰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인공지능이 당장 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사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는 정보에 늦으니까. 이미 한 30년, 50년 전부터 예측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시점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구글에서 꼭꼭 감추고 있었겠죠. 미리 내놓을 필요 없으니까. 자, 코스닥이 이때가 이제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입니다. 닷컴 열풍이 뭐예요? 이제 PC가 이제 보급되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되고 그 시기가 이제 닷컴 열풍이 불었던 때죠.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IMF가 끝나고 이렇게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죠. 그리고 나선 너무 각도가 가파르게 심하게 거품이 이렇게 껴버렸어요. 지금 뭐 거품이 슬슬 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건 거품이 아니에요. 진짜 거품이 되면 막 PER이 뭐 500배, 1000배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뭐 아마존이 뭐 PER이 뭐 200배라 그러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금 돈 벌어내는 거 보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 같은 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시장이 다 죽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으로 돈이 다 몰리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존도 거의 1등이죠.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선 세상 모든 걸 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모두 합해서 아마존이랑 어떻게 보면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죠. 부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가, 세상의 돈이라는 게 그쪽으로 전부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닷컴 열풍 때는 전부 이쪽으로 몰렸어요, 돈이. 세상에 있는 돈이 전부 뭐 PC 사업하는 쪽, 뭐 이런 쪽으로 전부 몰렸어요. 뭐 소프트웨어, 뭐 컴퓨터 부분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수주들, 뭐 가치주들 이제 소외당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닷컴 열풍 꺼지면서 투매공화에 나왔을 때 같이 빠져요. 그동안 올라가지도 못했던 뭐 내수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반등을 이렇게 나오고 20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 보면 이제 횡보 이후 이제 시장 분석을 해보면 모멘텀이 없어요. 코스닥 종목들은 이때는 시장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2007년도 5년도부터나 조금 깨끗해질만 했나? 자, 상승 각도를 키우면서 이제 조정받았을 때 매수 포지션 한번 줬죠. 그래서 2007년도에 큰 상승 한번 주고 이 구간이죠. 한 2년 정도 큰 상승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품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맞게 돼요. 하락 각도가 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에 만약에 포지션 정리를 했다 그러면 자, 상승 후의 횡보. 상승 후의 횡보를 오랫동안 거친 다음에 이제 머리를 들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요. 자, 반등이 나왔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아까 그 각도를 보고 하면 자, 반등 각도가 상승 각도가 센지 모르겠어.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죠. 50대 50. 그렇게 해서 계속 매매를 하고 가다가 투매 구간에 나왔다가 이제 상승 각도를 키우는 부분이 안 나와요. 그쵸? 전부 상승이고 하락이고 뭐 그래. 상승 후 횡보. 이 구간 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에 거쳐 있으니까 죄다 무슨 데이 트레이딩 단타하는 사람들만 돈 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상승장이 없었으니까.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다 코스닥에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머리를 들어버렸어요. 이때 데이 트레이딩 한 사람들은 다 바보 된 거예요. 그냥 이게 불과 그냥 뭐 6개월 올랐을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코스닥이 상승을 했겠죠. 이때 뭐 그냥 1000% 2000% 막 갔을 때가 이때라고. 이때가 뭐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은 2015년도 단 6개월 동안 1-2000%씩 그냥 다 수익 봤을 거예요. 그냥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종목이 유망한 종목이었다 그러면 없었겠죠. 근데 전부 단타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점이 왔을 때 어때요? 자, 60일선을 골든크로스 돌파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자, 조정받는 구간에 21선 내려오는 구간에 계속 매수 포지션이 잡히죠. 그리고 나서 이때 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이제 세력이 매집하는 게 보이다가 여기 보면 월봉상 72개월 선을 36개월 선이 이제 상승 돌파한 시점이 언제 나오면 2013년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 이건 예견돼 있던 거예요. 2015년도 상승은 예견돼 있던 거라고. 이런 장기 추세가 상승 돌파했다는 거는 이 15년도에 상승 예견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 알 수 있었어야 돼요. 2013년 이제 말경에. 그럼 2014년도에 주식 막 모아서 2015년도에 내 자산 가치는 10배, 20배 됐겠죠.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20억, 30억 갖고 있는 거고, 1000만원 갖고 있던 사람들이 2억, 3억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이제 큰 추세상에 이제 바닥을 짚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 그러고 있다.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어요. 그쵸? 72개월 선, 61선 밑에서 자, 이 구간에 지지받고 어때요? 매수 포지션 딱 나오죠. 자, 선을 그어볼게요. 여러가지 야, 상승 꼭지 이거는 파란색으로 이거 월요일날 배웠던 거죠. 자, 보면 자, 절반 자르고요. 또 절반. 어때요? 딱 이 구간에 매수 포지션 들어오잖아요. 이게 언제다? 자, 16년 말. 이때 트럼프 악재 터졌을 때. 되게 웃기죠? 딱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파동에서 제대로 된 재래가 나왔을 때는 항상 악재가 혼자 합니다. 이건 진짜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상승을 해서 이거 지금 전고점 보면 750포인트잖아요. 이거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장대항보 막 이만한 거 큰 거 하나씩 그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일주일 만에 계좌 따블되고 막 이럽니다. 진짜 이런 장 보면. 그런 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 여기다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횡보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몇 년 동안.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이 오면 750포인트 구간이 오면 또 이제 주식 비중을 최대 50%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서 뚫어내는 걸 보고 다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포지션 잡아고 이제 상승 시작하려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게 종목에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 대입을 해보면 다 들어맞는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보세요. 수행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코스닥은 지금 17년 횡보한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6년 횡보했어요. 횡보를 오래 했을수록 상승 탄력은 큽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4차 산업 모멘텀이 있고 4차 산업은 어디서 먼저 반응을 할 거다? 자, 기술주에서 먼저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IT, 뭐 삼성전자 이런 게 다 기술주죠. 근데 제조업도 다 껴있단 말이에요. 제조업은 융합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융합 과정을 누가 만들어줘요? 로봇이 인간 밀어내고 물건 만들어야 인건비 절감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제조업들은 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거치는 동안에 그 로봇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돈을 먼저 벌겠죠. 그게 다 코스닥 기업들이다. 4차 산업의 핵심은 그래서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이 코스닥이 먼저 성장하고 그 기업들이 또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랜섬웨어 뭐 난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왔습니다. 무슨 심상정 후보 홈페이지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돈 줘가지고 테러를 받았는데 걔네랑 합의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돈 주고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 어떻게 돼요? 보안이 돈이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안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동안 경기가 안 좋다. 보안 그거에 그 돈 투자하는 거 뭐해? 좀 돈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보안. 근데 지금 4차 산업 시대는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우리는 사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 보면 나스닥이 왜 다우보다 훨씬 성장성 부각을 크게 받으면 더 크게 갈까요? 구글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아마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또 뭐가 있지? 카카오가 있는데 다 코스피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겠죠. 네, 중소기업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들이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4차 산업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무언가 융합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갈 건데, 그렇게 되면 제조업들은 상승 탄력이 훨씬 처질 거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투자를 해야 된다? 코스닥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 지금 이제 2017년 6월이고 처음에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들어온 구간이 2000년 12월이에요. 지금부터는 닷컴 열풍처럼 이렇게 급하게 불어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차분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불어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진짜 상승을 시작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엘리어트 38 여기에다 입혀보면 1차 상승이 한 1500포인트 뭐 이 근방에서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눌리고, 그리고 이건 이제 큰 추세의 흐름이에요. 여기에서도 수많은 각도와 파동을 만들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장기간의 횡보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고 장기간의 횡보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가 보여줄까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돼요. 과거에 2008년도에 그때 주식 투자했으면 떼돈 벌었는데, IMF 때는 주식 투자했으면 떼돈 벌었겠죠. 코스닥 갖고 했으면. 2008년도에는 그게 아니에요. 대형주들만 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IMF 이후에는 코스닥만 갔어요. 그쵸? 장세가. 근데 2008년도에는 코스피만 갔어요. 코스피만. 코스닥은 못 갔어요. 코스피만 갔어요. 2008년도에. 왜? 재무가 불건전해서. 코스닥은 못 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는데 17년이 걸렸다. 코스닥은. 지금은 코스닥 기업들도 돈이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 돈 없고 전부 성장 중인 건 아니에요. 기술력도 우수하고 또 가치주들도 그렇게 나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 코스닥이 훨씬 클 거고, 그 큰 흐름에서 지수 상승이 크게 되는 그 섹터 안에 있는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추려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사놓게 되면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파동이라는 건 후행지표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동 하나만 보고 예측이라는 걸 할 수는 없습니다. 파동은 그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지표고, 그 후행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파동은 항상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동으로 예측을 하는 법. 지금 가는 방향과 항상 반대 상황을 준비하면 된다. 상승을 지금 급하게 했다 그러면 하락으로 갈 상황을 준비를 하면 되고요. 하락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하락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게 하락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예단하면 안 되고, 하락이 시작된 다음에 반등 구간에 우리는 현금을 챙겨 놓는 겁니다. 하락이 시작하는데 거기서 먼저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락을 확인을 하고 반등 구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야 최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 하락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고점을 높여가면서 꼭지를 상승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금만 들고 있으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미들이나 지금 기관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대세 상승을 시작해버리면 기관들만 팔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은 진짜 개박살 납니다. 개미들보다도 수익률이 더 저조할 거예요, 아마. 기관에 펀드 드는 사람들은 골 때리는 상황 돼버리는 거죠, 지금. 기관들의 지금 자금들은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다 유출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폐쇄형 상품이 없어요. 아무 때나 뭐 인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펀드를 했다가 해지를 했다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악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코스피에 속한 대기업의 90% 이상은 이제 제조업이에요. 이 제조업은 끝났다는 거죠. 이게 왜 끝났냐면은, 제조업이 영원히 끝났냐? 아니죠. 이게 최소 3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다.
이제 이 제조업이 이제 융합하는 과정이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융합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력을 가진 데다 우리는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기술력에 대해서 제조업에 입혀졌을 때는 당연히 제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보면 PC 같은 부분이 이제 열풍이 불었을 때 1997년도에 막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코스닥 종목들이 막 날아갔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쪽 부분의 기술을 코스닥 기업들이 기술 위주인 사업들은 코스닥에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 부각을 받아서 그렇게 간 거고 나중에 그 PC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급화되고 뭐하고 하면서 대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이 입혀지니까 대기업이 큰 수익을 내게 되니까 2008년도에 당연히 대기업이 먼저 가게 된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은 다 뺏겼어. 이제 가진 건 다 줬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PC 사업하던 무슨 뭐 PC 뭐 관련 뭐 소프트웨어든 뭐든 그런 사업하던 데들은 다 몰락하고 살아남을 때만 살아남고 또다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는 대부분 이제 기술주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망할 겁니다. 이 기술주가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망할 건데 100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하면 대기업 되면 그냥 논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코스닥 종목 지금 담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뭐 한 2, 30개 되면 코스닥 종목 600개, 700개 중에 추린 거예요, 그게. 10개, 20개 이렇게 추리는 거라 600개 중에. 그럼 확률이 600대 1이에요, 600대 1. 600대, 아니 600이니까 한 300대 1 정도 되겠네. 우리가 보유한 종목은 300대 1의 확률을 뚫어내고 우리 포트에 자리 잡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소중히 하라고, 소중히. 이게 나중에 내 인생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닥 대장주는 이제 대부분 기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먼저 4차 산업 모멘텀을 입어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대장주에 속하는데 카카오는 뭐 코스피로 가버렸으니까 꺼지라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창의력을 겸비한 기술 기업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먼저 지배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숨죽이고 있던 공룡들이 그렇게 해서 지가 왕주 까부는 애들 이렇게 하나씩 먹어 치우겠죠. 자본이 힘이니까 지분 확보해서 사버려도 되고 그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엄청난 진짜 격변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게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이게 미디어 컨텐츠 하나로 이렇게 기업이 세계에서 진짜 가장 손가락에 꼽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장은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4차 산업은 이제 과거 닷컴 열풍 따위와는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모멘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지금 경제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4차 산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투자해야 될 주체가 없어서 현금만 쌓아놓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전 세계 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자들의 부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이제 돈을 풀어낼 공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쌓아만 놓고 있다가 드디어 돈을 풀어대고 있다. 이런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부자들이 돈을 쌓아만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죽는 거예요. 서민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부자들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서민들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뭘 풀어낼 게 없어.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 받아먹고 사는 게 서민이에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럼 부자들이 지금 돈을 풀어대고 있어요. 4차 산업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파동이라는 걸 분석해보면 전부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동론자죠.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뭐 맥도날드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먼저 이제 실행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들도 제조업이 지금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죠. 이 부분에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사람을 빨리빨리 줄여놔야 돼요. 나중에는 줄이기가 더 힘들어질 거야. 정부에서 간섭하고 뭐하고 간섭하고 하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빨리빨리 줄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람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신규 채용을 안 하면 돼요.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로봇을 쓰고 인건비를 줄이고 뭐하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거고요. 전기차가 이제 확산되면서 전기차가 뭘로 굴러가겠어요? 전기로 굴러가잖아요. 그럼 전기는 뭘로 만들어요? 전기는 이제 뭐 만들기는 게 많죠.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제 원자력이 이제 쇠퇴하고 있죠. 이제 원자력 같은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태양광 풍력이 이제 원가 같은 부분 기술력이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이제 싸지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왜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무한이잖아, 무한. 근데 우리가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매립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이 돼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에는 이제 고갈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동안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는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점점 돈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개선돼서 아름다운 풍경이 있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겠죠. 그걸로 또 이제 부를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밝다. 2030년부터는 이제 바이오 시대로 세계 인구가 이제 노령화 시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낳지 않으니까요. 왜 힘들어요. 굉장히 사람이라는 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식을 쉽게 말하면 로또잖아요. 10명 낳아서 한 놈만 어떻게 되면 우리 집은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이제 말이 뭐 그렇다는 거고 진짜 그렇게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가 점점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령화 시장이 지금 되고 있죠. 노령화 시장에는 이제 생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되면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머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노령화가 되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파이가. 왜?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니까. 지금은 뭐 100조 1000조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100경 1000경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경이라는 숫자를 자산으로 가지게 되는 단체가 이제 속속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100조 있으면은 뭐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니 어쩌니 돈이 많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중에는 한 100경 정도는 갖고 있어야 네가 돈이 좀 있구나 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거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돈에 목매고 은행 예금하고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소외받겠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돈이면서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인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탑승을 하지 못하면 진짜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막 가난하고 헐벗고 먹지도 못하고 죄다 에이즈 걸려갖고 다 죽어나가고 그러고 살고 있죠. 이게 빈부격차 때문에 그래요. 빈부격차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지금 식민지처럼 해갖고 다른 나라에서
다 그 나라 걸 다 착취해가고 있는, 경제적으로 착취해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죠. 뭐 일제점령기 때. 베트남 같은 나라도 자기네가 가진 거 정치인들이 다 팔아먹어갖고 뭐 몇 년 전에는 자기 땅이었는데 돈 많이 준다니까 팔아놓고 그 땅에서 이제 내가 가서 일해서 그때는 뭐 새끼 다 먹고 내 땅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 땅, 과거에 내 땅이었던데 거기 가서 일해서 하루에 두 끼 먹기도 힘들고 그런 생활을 버텨서 이제 베트남이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4차 산업 시대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참 그게 근데 저는 진짜 올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왜 서민들의 경제인식이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니까 한국의 서민들 경제인식은 전 세계에서 꼴찌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2040년, 2050년엔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마트 농업화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음식료, 원자재 값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일단 싸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큰 부를 가지게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은 기업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것들 굉장히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발달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스마트 농업은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해질 거고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세상이 현실이 될 거다. 언제부터?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지나면 평균 연령이 뭐 200살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 관절이 이제 상했어. 관절 새로 갖다 끼고 폐가 상하면 폐 새로 갖다 끼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당연히 수명은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시대에는 이제 바이오 시대가 되겠고 그때 돈을 버는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 어떤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IT 전자에 지금 보통 보면은 거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쪽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그런 섹터들은 다 이제 무너질 거고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채울 겁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될 거고요. 뭐 로봇 등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 이 파동으로 다 설명을 해준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각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알아봤던 거는 파동은 후행한다. 그래서 항상 반대로 생각해라. 지금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니까 상승 중이다 그러면 이게 반대 모습으로 왔을 때 이 반대 모습이 완만해지면 어떻게, 이게 반대로 하락을 크게 하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 취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다, 파동은. 지금 당장 뭐 내일 올라갈 거고 다음 주 올라갈 거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FOMC고 뭐고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4차 산업, 로봇 산업, 바이오, 뭐 제약,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미디어, 보안, 또 통신 인프라, 빅데이터, 3D 프린팅, 인공지능, 이런 기업들은 재무 분석만 꾸준히 하면서 계속 사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뭐 시장이 폭락하든지 말든지 폭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폭락했는데 회사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다, 이런 기업들은 얼른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산가가 되어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동이라는 거는 선행하는 게 아니고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후행성에 집중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미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지표라는 걸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그 우리 무료 카페에서 이제 계좌 상담 부탁해 줬던 분들 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